네, 그러면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7월 브라운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메타버스 탑승을 재미있고 안전하게 도와줄 네이버 클라우드의 박문규입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브라운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점심시간에 하는 캐주얼 미팅 혹은 세미나를 브라운백이라고 하고요. 해외에서는 갈색 봉지에 점심을 챙겨와서 먹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듯 갈색 봉지에 챙겨온 점심을 먹으면서 편하게 미팅하는 것을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도 평일 교육 참석이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한 기술 세미나 브라운백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차인데요. 메타버스는 무엇인가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세계 부분에서는 네 가지 다양한 메타버스 세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표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앞으로의 방향 및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브라운백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메타버스가 대체 뭔데? 라는 궁금증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저번 주에 책을 주문하라고 S24 홈페이지에 들어갔었는데 인기 검색 5등이 메타버스여서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는 메타버스 ETF까지 나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기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메타버스는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적 의미의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또 하나의 세계라는 의미인데요. 사회, 경제나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또는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아닙니다. 최근 급성장한 클라우드, AI, 5G 기술과 더불어서 최근 많은 회사들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Z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메타버스 시대를 더욱더 앞당겼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메타버스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다른 나, 즉 나의 아바타를 자유자재로 꾸밀 수 있는 세계를 말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메타버스는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먼저 선정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메타버스는 1990년대에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1992년에 소설 스노우크러쉬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명 삐삐폰으로 유명하죠. 삐삐폰의 정죽적 수요가 폭발한 시기입니다. 2003년에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가상현실 세계가 처음 등장을 했고요. 2018년에는 네이버, 제페토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상 속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1992년도에 등장한 스노우 크래시 소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인간이 만든 가상 세계가 이 소설의 주요 배경입니다. 여기서는 또 아바타라는 개념도 등장을 하는데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가상 세계 메타버스 안에서 퍼지고 있는 마약 스노우 크래시가 현실 세계 사용자의 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을 알게 되고 주인공은 이 원인을 추적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1992년에 이러한 개념을 생각해냈다는 게 놀라우면서 메타버스의 개념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필립 로즈데일이라는 인물을 짧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립 로즈데일은 세컨드 라이프라는 가상세계 플랫폼을 만든 리든랩의 CEO인데요. 로즈데일은 한 인터뷰에서 아내에게 받은 스노우 크래시 소설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해당 시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지만 메타버스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였는데요. 그 후 메타버스 라이프, 세컨드 라이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엔비디아에서 2000년 4월에 발표한 지포스 제품군이 대중화되면서 손쉽게 그래픽 카드가 보급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버닝맨 축제에 참석해서인데요.
그럼 이 버닝맨 축제를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닝맨 축제는 미국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9일 동안 또 다른 세계, 즉 블랙록 시리에서 공동 생활을 하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한다고 합니다. 리든랩의 CEO 로지 데일은 이 축제를 다녀온 뒤에 가상 세계를 더욱더 열망했다고 하는데요. 리든랩은 2003년 6월에 세컨드 라이프를 출시하게 됩니다. 네, 세컨드 라이프란 가상세계 플랫폼으로 또 다른 세계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아바타로 서로가 소통을 합니다. 건물을 짓고 땅을 매매하는 등 경제 행위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콘텐츠를 창작하지 않은 보통의 참여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도 발생했으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었습니다. 네, 세컨드 라이프가 출시된 지 18년이 지난 오늘날 최근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메타버스는 스며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길거리나 가게에서 포켓몬을 수집한다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어떤 가게에서 포켓몬이 나타난다 라고 하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포켓몬이 나타났을 때는 뭐 경이롭고 짜릿한 느낌이 이제는 벌써 익숙해졌는데요.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 다양한 요소들 중 기술적, 심리적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기술적 측면인데요. 네트워크, 클라우드, AI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서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였는데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에어컨을 틀고 지하철에서 내 방 불을 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최근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재석 님도 GBU나 유드래곤, 유산술 등 다양한 부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개그맨 김혜준 님도 카페 사장 최준으로, 김갑생 할머니 김, 미래전략본부장 이호창도 모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이며 개그맨 이창호의 부캐입니다. 이러한 부캐 활동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들 속에 파고든 메타버스, 강원대 김상균 교수님은 이러한 메타버스를 그림과 같이 4개의 세계로 나누었습니다. X축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현실에서 가상으로, Y축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허구의 내용에서 실제 존재하는 내용을 뜻합니다. 따라서 현실에 실제 존재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이고요. 현실이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은 증강 현실입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내용은 라이프 로긴과 거울 세계이며, 마지막으로 가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컨텐츠를 가상 세계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세계 속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강현실 세계인데요. 흔히 AR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세계의 가상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증강시키는 기술을 말하고요. VR이랑 AR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VR 같은 경우는 내가 조작되고 창작된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가상 세계를 말하고요. AR이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 물체를 겹쳐 보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100%의 VR은 100%가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AR은 50대 50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포켓몬 고입니다. 2016년에 출시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2017년 1월 24일에 출시되었고요. 저도 몇 년 전 여름 휴가를 가서 더운 날씨에 포켓몬을 잡으려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많은 시간이 벌써 흘렀네요. 네, 또 다른 예시는 작년 엠넷에서 방영한 AI 프로젝트 다시 한 번인데요. AR 기술을 활용해서 고인이 되신 터틀맨과 나머지 멤버들이 꾸민 무대가 대중들에게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스냅챗과 이케아 플레이스입니다. 스냅챗의 경우에는 최근 디즈니 렌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 렌즈처럼 실제 존재하는 세계에 AR 기술을 활용하여 증강현실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활용되어 나중에는 저희가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런 화상 회의 때도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로 입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케아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케아 플레이스를 통해 가구를 사기 전에 뭐 부엌이든 내 방이든 거실이든 가구를 배치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양한 브랜드들도 증강현실 세계에 입장을 하였습니다. 네, 구찌가 증강현실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옷, 신발, 시계 등을 구매하기 전에 어플을 활용해서 나에게 어울리는지 직접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리테일 업계에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월마트가 있습니다. AR 기술을 활용해서 창고의 재고 물품을 매장으로 이동시킬 때 상품 내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지난달에는 삼성전자가 월마트 직원 74만 명에게 업무용 갤럭시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공급해준다고 하면서 이러한 증강현실에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뷰티 업계도 증강현실 세계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뭐 라네즈 같은 경우에는 뷰티 미러, 세포라 같은 경우에는 AR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화장품들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강현실을 활용한 뷰티 앱 티코는 상품성을 인정받고 다양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도형과 숫자, 글자로 조종사에게 현재 속도나 고도, 방향, 자세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HUD 기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항공기뿐만 아니라 군용기의 경우 표적의 방향이나 미사일의 위치 등도 알려줍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1988년도에 제너럴 모터스가 출시한 자동차에 처음 적용됐고요. 국내에서는 K9이 최초로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HMD입니다. 지금 이러한 장표에서 보시는 디스플레이는 AR 기기고요. 디스플레이 기기는 AR과 VR 따로 존재합니다. VR 기기로는 오큘러스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네, 장표 오른쪽 사진과 같이 미군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홀로렌즈 2 기반 군인들에게 AR 장비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 또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페이스북 커넥트에서 VR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공개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네, 페이스북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스마트 안경을 개발할 때 사용할 연구용 안경인 프로젝트 아리아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네, 증강현실과 관련된 기술들도 꾸준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신 안경들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팩케이크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패널과 렌즈 사이에 빈 공간이 필요했어요. 이러한 결과 어둡고 잔상이 남으면서 무엇보다도 두꺼웠는데요. 현재는 홀로그래픽 기술이랑 광원 기술을 활용해서 패널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밝고 얇은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는 텐서플로우 그래픽을 선보였는데요. 기존의 프로그래머들도 그래픽을 통해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지원받고 다양한 그래픽 생성 및 연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의 경량화 및 모바일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또한 증강현실 연구 트렌드를 살펴보면 관련 논문의 개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 장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 증강현실과 관련된 7개의 키워드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장 밑에 오픈CV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오픈CV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AR 데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픈CV를 활용하여 나만의 AR을 구현해보자. 여기서 오픈CV는 다양한 영상, 동영상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고요. 저는 장표를 보면 왼쪽 검정색 사각형이 오른쪽과 같이 0과 1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단지 검정색 사각형에 흰색 네모들이 존재하는 모양이지만 오픈CV를 활용한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해당 모양이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검정색 사각형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파이썬 파일 하나랑 카메라에 오픈CV를 입힌 파일 하나를 구현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generate라는 파일 하나와 scan이라는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generate는 아까 방금 보여드린 사각형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파일이고요. scan은 카메라의 AR 기술을 활용해서 어떠한 숫자, 이 사각형이 어떠한 숫자인지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면 generate를 돌리게 되면 던이라는 숫자와 이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878을 의미해 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이 878을 의미하는 사각형을 이 오픈CV를 활용한 카메라를 활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카메라를 켜고요. 제가 너무 잘 나오는데. 지금 이 만들어 놓은 거를 찍어서 이 아이패드로 찍은 다음에 이 찍은 것을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878처럼 오픈CV를 활용해서 AR 카메라를 활용한 간단한 예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들은 실제 드론 주행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 로깅이란 라이프와 로깅의 합성어로 일상의 정보들을 데이터화하여 캡처, 저장, 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프 로깅은 흔히 소셜미디어죠. 즉 SNS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네, 저희는 일상 속 하루하루를 로깅하고 있는데요. 나이키 플러스 러닝을 통해서 운동 일지를 기록하고 있고 애플 라이프 로그를 통해서 식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서머리 부분도 제 핸드폰 기록을 무심코 들어가 보니까 은연중에 저의 모든 생활이 로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신발이나 옷을 사려고 검색을 하고 난 뒤에도 관련된 광고들이 뜨는 것을 보더라도 모든 기록이 로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이프 로깅에는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영향을 주었는데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더욱더 많은 라이프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로깅에는 사생활 문제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네트워크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이 심화되기에 따라서 다양한 법률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라이프 로깅, 다음으로는 거울 세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울 세계란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많은 정보가 확장된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네, 거울 세계 사용자들은 거울 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교육, 유통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활용된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겨울 세계는 배달의 민족, 에어비앤비, 구글어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접속되어 있는 줌이죠. 줌이 있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내가 먹고 싶은 치킨 집의 정보 및 리뷰를 확인할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에서 여름 휴가 숙소를 검색하는 등 이미 저희 일상 속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얼스2, 줄여서 E2라고 불리우는 플랫폼인데요. 가상 부동산 게임 플랫폼입니다. 장표 오른쪽 사진이 이 얼스2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과 더불어서 이 토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009년에는 비트코인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무시를 했다면 지금의 E2가 그렇다라고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E2는 100제곱미터의 타일을 선점해서 판매하고 그 판매한 시세 차익을 내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소유한 파일에 대해 일정 소득세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 관심이 많아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국가별 토지의 수익률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게임 속 서울 강남 화면인데요. 이 강남의 토지 타일을 대부분 미국 분들이 이미 매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거울 세계를 많이 구현합니다. 실제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캠퍼스를 가상세계로 구현을 하였는데요. 올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비대면으로 콘택트 예술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만족을 하였고 다시 한번 콘택트 예술제를 해주세요라는 의견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숭실대학교 또한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축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직방은 앞으로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관계없이 클라우드 워킹, 즉 게더타운을 이용한 근무를 기본 체제로 삼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기대가 되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광업계에서도 거울 세계의 도시들을 구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버추얼 싱가포르나 버추얼 서울이 있는데요. 싱가포르가 서울을 직접 가지 않아도 이러한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도 랩스와 함께 항공사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울 세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는데요. 새 건물을 지을 때 일조량, 교통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새 도로가 생겼을 때 도심의 통행량 변화를 추정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상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세계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잠시만요. Sitting here in my tiny corner of nowhere, there's nowhere left to go. Nowhere. Except the oasis. A whole virtual universe.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Can you feel this? Yeah. 네, 지금 보신 영상은 레디 플레이어의 예고편입니다. 주인공은 오아시스라는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요즘에도 오아시스 같은 다양한 세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의 상품이기도 한 제페토인데요. 3D 아바타를 기반으로 다양한 월드 속에서 즐기는 가상 세계 플랫폼입니다. 네, 제페토 속에는 다양한 월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제페토 속에서 구찌 스토어도 체험할 수 있고 아바타들과 함께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들을 인스타그램처럼 로깅을 할 수 있습니다. 18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현재 2억 명을 돌파하였고요. 제페토의 90% 이상이 해외 이용자이고 80% 이상이 10대라고 합니다. 즉 해외 청소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블랙핑크의 팬 사인회에 글로벌 회원 2억 명 중에 25%가 참여했다고 하고요. 빅히트뿐만 아니라 JYP, YG 등 주요 엔터 투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네이버에서도 신규 입사자 교육도 제페토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왼쪽 장표의 그림을 보시면 저희 팀원들 중에 최근 입사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보내주신 캡처 화면인데요. 이처럼 저희 네이버 신규 입사자 교육도 제페토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란
오픈 게임 플랫폼입니다. 이용자 20% 정도가 로블록스로 출근을 해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로복스라는 전용 가상 통화를 만들어서 게임을 사고 판다고 합니다. 정치, 학교, 직장이 게임과 만나 혼합되고 게임 속 활동과 노동이 현실의 삶과 연결되어서 수익까지 창출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그림에 보는 것이 최근 가장 핫한 게임 두 종류, 제일브레이크랑 어도프미인데요. 어도프미 이 경우에는 펫을 기르는 것인데 이 펫들이 중고 거래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네, 그 다음은 포트나이트입니다. 2017년 출시한 에픽 게임즈의 온라인 비디오 게임이고요. 미국의 프리미엄 영화 채널 HBO에서는 포트나이트가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또래들과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작년 기준 미국 인구보다 많은 3억 5천 명이 접속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포트나이트의 파티 요얄이란 콘서트 무대를 세워서 연예 기획사와 함께 유명 가수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유명 가수 트래비스 스콧은 이곳에서 50분 동안 공연을 해서 수천만 명의 관객들을 모았고 수백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방탄소년단도 이곳에서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 비디오를 전 세계 최초 공개하였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 주주총회에서 넷플릭스 CEO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최대 라이벌은 미국 1위 프리미엄 영화 채널 HBO가 아니고 포트나이트라고 말하는 등 요즘 포트나이트는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수치적으로 한번 그럼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소셜미디어 이용자 지표인데요. 라이프 로깅에 해당되는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 55%에 해당되는 43억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이용자 90%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용자들의 하루 평균 2시간 넘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소셜미디어의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페이스북이고요. 27억 명 이상이 가입을 하고 있고 2위는 유튜브, 3위는 왓츠앱, 4위는 인스타그램, 5위는 위챗 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용자 수가 10억 명 이상이고요. 25세에서 34세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성별과 하루 평균 접속률은 다음과 같고요. 인스타그램의 경우 한 달 이용자 수가 10억 명 이상이며 25세에서 34세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성별과 평균 접속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는 한 달에 1억 8천 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이건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그러면 로블록스 이용자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블록스는 2020년 4분기에 거의 4억 명의 이용자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용자 수들 중에 33% 정도가 미국, 캐나다 이용자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주요한 특징은 이전의 제페토에서의 특징과 같이 80% 이상이 10대이며 70% 이상이 핸드폰으로 접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포트나이트의 이용자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나이트의 경우에는 작년 4월 한 달간 미국 인구수만큼의 이용자가 접속을 하였습니다. 58% 사용자가 최근 1년 이내에 포트나이트에서 실제 소비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2명 중에 1명은 흔히 말하는 현질을 했다는 건데 엄청난 수치인 것 같고요. 네, 이 장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포트나이트 또한 제페토, 로블록스와 함께 청소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떠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까요? 네, 현재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를 보고 자라며 이미 스마트폰에 익숙하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미국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스냅챗, 틱톡, 인스타그램 순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현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경우에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순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순으로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메타버스의 중심에는 Z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Z세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Z세대를 알아보기 전에 세대별로 특징을 한번 분류해 보자면 50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베이비 붐 세대로 신문 등의 아날로그를 이용해서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65년생부터 79년생까지는 X세대라고 불리우고요. TV 등의 미디어를 많이 접한 디지털 이주민이라고도 불려옵니다. 그리고 80년생부터 94년생까지는 밀레니엄 세대고 PC 등의 미디어를 많이 접하고 디지털 유목민이라고도 불리우고요. 마지막으로 Z세대는 95년생 이후를 칭하며 모바일에 아주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이러한 Z세대는 이전의 세대와는 사뭇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기성세대는 경험과 향수를 중시했고 밀레니얼 세대는 미래를 준비하면 Z세대는 현재의 행복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텍스트가 아닌 영상을 주로 시청한다고 하고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소비를 통해 원 오브 댐이 아니고 올리 원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서부터 시각적 영상들을 많이 접해서 다른 세대들보다 후두엽이 발달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영향을 통해서 가성비보다는 첫인상이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Z세대의 특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네,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고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창작한다는 점에서 Z세대의 특징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중독 문제입니다. 네, 컴퓨터처럼 리셋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리셋 증후군은 97년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한 중학생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컴퓨터처럼 리셋을 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실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닮아있는 메타버스의 경우 기존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일상생활로 인식되어 중독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가상세계에 지나친 몰입은 현실 세계의 일상을 황폐화시키고 정체성 장애, 현실 도피, 또 야기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가상화폐 현금화 문제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블록스에서 사용하는 로벅스와 같은 가상화폐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부가가치로 인정할 것인가,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매우 뜨겁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탈세를 하는 등의 조세 포탈도 심각한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신종 범죄가 등장하였는데요. 네, 가상세계 속에서 괴롭힘, 범죄, 사기 등의 범죄 횟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딥페이크 기술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4명의 피의자 중에 65명, 즉 70% 정도가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다고 해요. 네, 청소년들이 이끌어 나가는 메타버스에서 이러한 범죄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종 범죄에 초점을 맞춘 범죄 조직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관련 산업 육성책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NFT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요. 네,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동일 토큰이 하나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토큰들과 공통점이라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반 돈이라고 비유를 하면 NFT는 집문서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유로 NFT는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게임 아이템, 부동산, 패션, 음원 등의
자산 가치를 부여해서 거래 가능한 현물 시장을 형성하는 데 최적의 암호화폐 기술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표 왼쪽을 보시면 귀여운 고양이 양캣 NFT를 담아봤습니다. 네, 정말 귀엽죠? 근데 정말 이게 그냥 귀여운 이미지처럼 보이겠지만 정말 유명한 토큰으로 2011년에 만들어졌고요. 원본 파일이 무려 5억 5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냥 단순한 파일이 비싸게 팔릴 수 있었던 것도 다 NFT 기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인 디센트럴랜드에서도 토지를 NFT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희소성이 있으므로 토지는 당연히 가치를 지니게 되고 게임 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러한 토지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시라는 사이트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시는 NFT 토큰을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서 가장 유명한 플랫폼인데요. 원하는 토큰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토큰을 만들어서 이 오픈시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NFT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실 때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토큰들을 구매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세계관이 열릴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세컨드 라이프의 경우 아바타를 전혀 다른 가상 세계로 이동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메타버스 간의 상호 운용성의 증가와 더불어 가상 세계와 기존 웹 서비스의 융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새롭고 다양한 세계관이 등장할 것입니다. 장표의 사진은 SM 엔터테인먼트 에스파인데요. 에스파는 그룹명 자체도 아바타와 익스피리언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티스트 멤버와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아바타 멤버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중간 세계인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에스파와 더불어서 기존에 유명한 어벤져스가 있죠. 이러한 어벤져스 세계관처럼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2025년까지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08억 달러, 하나로 약 31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광고 마케팅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메타버스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게임 플랫폼이 단순한 게임 플랫폼에 머물지 않고 무한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뽑은 경쟁사인 포트나이트는 이미 게임 산업을 넘어서서 공연, 예술, 전시까지 확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저희 네이버에서도 웹툰과 제페토를 합쳐서 웹소설 웹툰 IP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등 2차 창작물을 제작한다는 기존의 구상에서 시야를 넓혀서 가상 세계까지 제작 예정인데요. 웹툰과 제페토 모두 MZ 세대들이 주요 고객층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창조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다양한 매개체 및 플랫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장표의 왼쪽 그림은 포스텍 학생들이 VR 수업을 수강하는 장면인데요. 이처럼 다양한 매개체들이 나올 것이고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티스트와 팬이 만나는 플랫폼인 NC소프트의 유니버스처럼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플랫폼들도 등장을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에서는 클라우드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올해 초 유명 대형 게임사를 8조가 넘는 금액에 인수를 하였는데요. 네, 메타버스부터 클라우드 등 새 트렌드에 접목할 독자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전략처럼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세계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이번 브라운백을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국내 선도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이고요. 매년 매출, 상품 수, 고객 규모 등이 2배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넘버원 포털
서비스죠. 네, 네이버를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팝하고 클로바 등의 AI 서비스들을 포함하여 180여 개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장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개인 창업자까지 다양한 분야 및 규모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매달 브라운백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교육 및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기술 자격 시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 포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저희는 기술 블로그를 제공하고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과 관련 지식들을 블로그를 통해 접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품 소개나 활용법, 고객 사례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한 1시 14분 정도 됐는데요. 점심시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의 박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